안녕하세요. 늙은 도령과 피사의 사탑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고민하고 있는 늙은 도령 신현재입니다. 늙은 도령이라고 했네요. 늙은 도령이 맞나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걸로 필명을 써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부터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 때문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씀드리겠다라는 저의 하나의 목표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과의 차이를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가 된 다음에 박정희는 자기 세력을 이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군인들을 다 이제 옮겨 놓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정당 체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시노부스케한테서 6,800만 달러의 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데 갑자기 화폐 가격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폐로만 모든 사람들이 거래해 왔고 저축해 왔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화폐를 확 바꿔버리면요, 이건 나라 전체가 올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그 화폐 개혁을 한 이유는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 했었어요. 거기서 생기는 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싹 몰래 빼가지고 그걸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권력과 돈에 대한 추구밖에 없는 놈이었고, 여자도 있었네요.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놈이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그 당시에는 이병철이 제일 셌었으니까 이병철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박정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만나서 카카, 이 조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조치를 거두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 각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병철이가 막 이제 뭐 온갖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쉽게 이제 그 대답을 안 하니까 이병철이가,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그 돈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가 다 망하는 일이니까 제발 걷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박정희가 그 미친 짓거리를 무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병철이가 초창기에는 온갖 거 수입할 때 마약도 수입하고 막 이랬어요. 별거 다 수입해가지고 돈 되는 건 다 수입해서 팔아서 이병철이 부자가 된 건데, 그때 박정희가 껴가지고 나도 같이 해먹자 막 이런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몇몇 책에서 본 거지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거는 뭐 어쩌다 저쩌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못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병철이 나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 모든 기업들한테 야, 이제는 자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상납하고 이러지 말고 이걸 하나의 체계화를 해서 통치 자금을 마련해서 주자. 그래야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하는 일에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통치 자금을 각 기업에서 자기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서, 그 다음에 국세청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게 통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총을 맞고 갑자기 탁 죽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두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 노태우도 모르고, 그 다음에 IMF 터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 가격이
거기 이제 쌓였던 돈들은 계속 이제 쌓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영사까지도 잘 모르는데 IMF가 돼서 꽝 터지고 막 이래도 뭐 위기를 치고해도 그 통치자금은 꾸준히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돈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돈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업들한테 난 돈 1원도 안 받을 것이다. 내가 기업들한테 돈 안 받을 테지만 그 대가로 너희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를 해라. 그리고 나한테 돈 바칠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민주적인 대통령이고 민주적으로 통치할 거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다. 기업들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한테 올바르게 한다면 민주적으로만 하고 그 경제 논리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일한다면 자기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통치자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통치자금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다 지금 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기업들한테 야, 이 돈은 앞단계에 있었던 무수히 나쁜 한국 정치의 폐해를 말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이거를 터트리게 해요. 이 돈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 당시 한참 유명했던 비자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총수들이, 각 기업의 총수들이 다 불려가고 해가지고 조사받고, 그때 그 자기 자금원이 제일 작았던 최태원이 가장 많이 검찰한테 그 목을 잡히게 돼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여러 번 불려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그 이후로 통치 자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둔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끄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기업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주고 기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나 이런 것도 선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다른 점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선진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아서 그 회사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세금이 조금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에 대해서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 대통령으로 들어오는 돈줄이 하나도 없네. 자기가 현대 회장 해봤을 때 막 이런 거 돈 딜이 매겼었는데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이명박으로서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여기다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도 돈 챙기다가 잘렸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업종에서의 가장 더러운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정말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하청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럽기로 따지면 이거만큼 더러운 업종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 건설업종이라는 게. 거기서 부르주저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된 놈이니 얼마나 타락하고 이런 부패의 몸에 밴 놈이었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모든 체계도 완벽하게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거 가지고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노무현의 것이면 뭐든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nothing 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만 아니면 다 좋다, 이걸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이제 돈을 어떻게 챙겨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 확실하게 끊어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경제 살린다는 명목으로 4대강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대강 공사에 대해서 그 홍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토목 건축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경사가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서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서울이나 이 지역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번 홍수가 크게 난 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강이, 유럽에 가보면 한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홍수 방지용으로 4대강 공사하고 약간 비슷한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사실 하려고 하셨었어요. 몇십 조를 투입해서. 그런데 이명박처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환경 친화적인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명박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거다, 이거 돈 된다, 이놈은 맨날 거기서 건설 토목만 해먹던 놈이니까. 그래가지고 4대강 공사를 단시일에 몰아붙이면서 기업들 참가시키는데, 뭐 그렇게 되면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제일 크고, 이명박이 건설업계에서 커온 놈 아니니까. 그러니까 뒤를 받쳐주는 회사가 한두 개였겠어요. 그래가지고 4대강 공사가 최악의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이 얼마를 챙겼는지 잘 보겠습니다. 야, 이 기업들은 무지하게 챙겼어야 됐대요. 그리고 뭐 22조 더 이상 더 들어가고, 거기 지금까지 그 수리 보수 유지하는 돈이 매년 몇 천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렇게 돈줄을 만들어 놓고 이 새끼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통령을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잘 방역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기만 했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의 지도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미래의 지도자였다라는 거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큼 대단한 대통령이었었고요. 그 정경유착을 끌어낸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실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어떤 디딤돌을 구축한 거예요. 근데 조중동이 거기다가 삼성공화국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이 놀아났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삼성공화국에 욕을 먹게 된 건데, 그거는 조중동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가 꾸준히 떨어지고 막 이러고 온갖 그 제안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예,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